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지난 17일 암호화폐 시장에 자율 규제안이 발현이 됐죠. 지난 12월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강화됐는지 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코인 넘버원에서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본격 자율 규제안 발표,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입니다. 자, 우선 오늘 코인 넘버원과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인사시켜드릴게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규제위원과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형태근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방금 그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지난 1월에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열기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한번 하고 또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의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협회에 제가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핫한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원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재욱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IT 블록체인 TF 팀장도 맡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이제 법무법인 주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또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또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을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플 이벤트 한번 발표하고 지나갈게요. 자율 규제안에 대해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너무나 궁금하신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베스트 질문왕을 선택을 해서 저희 클로징할 때 리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율 규제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마음껏 올려주시면 또 여기 계신 게스트 분들과 그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율 규제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대형 거래소에서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순일 코인이 상장되면서 1시간 만에 110배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또 놀라운 현상이 생겼어요. 변호사님,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특이성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심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규제 정보라든가 아니면 또 시장 정보, 또 코인 토큰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정보 같은 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얻기 쉽지 않습니다. 소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된 정보, 예를 들면 백사라든가 아니면 백사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개발진의 면면 이런 것들만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주식과 달리 토큰이나 코인 같은 경우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 정립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도 가치를 평가하기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자산 이런 지표를 토대로 나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코인 같은 경우 각 토큰이나 코인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불분명합니다. 최근 일부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부 학회에서 일정한 코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그마한 기사가 나오거나 또 정보가 나왔을 때 가격이 요동치기도 하고요. 특히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거래소가 지금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법적 규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없어서 시세 조정이라든가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력에 의한 시세 조정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의 어떤 그 네. 특성에 비춰서 조금 그 특이하게 보면 특이한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는 뭐 짧게 보면 몇십 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이 갈고 닦아져서 이제 오늘의 모양이 왔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국내 그 코스피 시장만 해도 코스닥하고 합쳐서 상장돼 있는 주식 수만 한 2,000개가 넘어요. 이게 물량이 충분하고 다만 이 코인은 이제 겨우 한 10년 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논문을 쓰고 한 10장짜리 논문을 쓰고 겨우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처음에는 가격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에 거래소가 처음 생기면서 이제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대개 현재 아마 완벽한 추산은 못하지만 한 1,500개 이상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거래되는 구조에 24시간 동안 글로벌 거래 형태인데 일천하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취급 안 해요. 대개 한 20개를 가지고 이제 아주 증명된 이 거래를 하는데 그럼에도 지난해 굉장히 이제 투기 강풍 비슷하게 이제 이 열기가 너무 달아오르니까 좀 걱정이 되던 차에 이 오히려 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금지 이런 어떤 형태가 네. 자꾸 얘기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조금 위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수가 적은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상장이라는 구조를 IPICO 구조 처음에 이제 토큰을 올리는 구조하고 기존 토큰을 올리는 것을 전부 상장이라 그러는데 거래소별로 기존 토큰을 물량을 확보해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존 이 상장 과정을 보면 이건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되는 어떤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높은 부분이 또 24시간 이 거래 형태가 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이게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서 뭐 수십 배, 수백 배 되니까 대단히 이게 뭐 특이한 현상을 보이지만은 현재 거래 형태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협회에서도 자율 규제안에 이 부분을 조금 담았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경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 시장에서도 대규모 급등락이 발생하긴 합니다. 소위 말하면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지긴 하죠. 다만 주식 시장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 제한도 있고 또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사이드카 같은 거래 정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저 정도의 일까지는 발생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주식시장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그 여파도 작은 편이고요. 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시세 조정 행위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따라 엄벌에 처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주식시장 자체는 현재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작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네. 그렇구나. 위원장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세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초기 단계에서 이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정 단계를 거치면서 대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거래적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들을 파악한 이후에 하나 고쳐나가야 될 시점인데 예를 들자면 이게 거래소마다 기술적인 구조도 달라요. 네. 어떤 경우는 처음에 물량이 상장될 때 가격을 제시하고 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몰려들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먼저 물량이 제시되면 가격이 파는 사람 입장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처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당장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래서별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투자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사실 조금 깊이 있게 한번 관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을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 협회에서는 아주 조금 대정적으로 지금 네. 이 정도는 고쳐야 되겠다는 걸 담아서 나중에 자꾸 나중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자율규제 안에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10년째인데 사실 정확한 어떤 규제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자율규제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자율규제안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개 규제라고 그러면 이제 네. 강제력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정부 정책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통상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조금 비경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내 집 앞에 눈이 쌓이면 우선 내가 좀 치워야 되죠. 네. 치워야 되고 치우다가 조금 딸리면 이제 이 눈 치우는 차가 와서 좀 치워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눈치 오는 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규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모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암호화폐가 워낙 짧은 시간에 사실 이 거래 규모가 이렇게 팽창된 거는 주식 시장에 대입해 보면 이거는 정말로 너무 급작스럽고 그쵸. 이 경우가 아마 주식 시장처럼 그렇게 연륜을 가지고 간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는 정말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정말 초기 단계인데 이 초기 단계에 일어난 부분은 법 제도가 구비되기에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고 또 나라마다 이 부분 입법 과정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복잡한 과정을 하루아침에 아무리 급하다고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열기가 모여서 수요가 생기고 시장이 생겼는데 적어도 이 부분의 기술적 의미를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깨끗하게 눈 치우듯이 우리 집 앞부터 좀 치우자. 그래서 우선 우리 집 앞에 정말로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나마 마음 놓고 들락거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결국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자율규제라는 것을 하나의 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이 되는 과정에 서로 정부하고 과거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거래소 포함해서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규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정적인 노력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이제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작년 9월에 뭐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소위 실명제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규제들이 이제 초점이 뭐냐면 암호화폐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조정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 뚜렷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뭐 소위 자본시장법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뭐 거짓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또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뭐 시세 조정 행위라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뭐 회피한 그런 손실액의 2배 내지 5배까지의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시세 조정 행위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장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급등락을 이야기하셨는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시세 조정 행위를 규율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생각을 해보면 단순 환칙이나 유사순위 행위에 비해서 이런 시세 조정 행위들의 재질이 나쁘고 엄벌을 쳐야 됩니다. 유사순위 행위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5년 이내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자체도 시세 조정 행위가 나쁜 범죄라는 거를 머릿속에 들고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있고 정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만 실제 이런 법률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공백이 있을 때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자율규제안 마련으로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부정거래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뒤에도 이제 언급되겠지만 상장 관련된 절차도 이제 나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장 과정을 투명화해서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율규제라는 특성상 과연 그 강제력이나 실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떤 본격적인 규제안과 법안이 나오기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옴으로써 조금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료가 또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율규제안 주요 내용 그리고 초안과 비교했을 때 좀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금 그 네.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연초에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율규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우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민원센터를 오프라인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정을 해서 다 이 자규에서 의결을 하고 그 부분은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방향성을 되게 정할 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떤 적정 순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자는 그 시한을 한 상반기 중에 하자 이런 정도의 텀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몇 가지 그 사항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고가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코인 체크입니까? 코인 체크에서 네. 네임이란 이 암호화폐가 몽땅 틀리는 어떤 이 큰 사고가 났죠. 한 5,700억 원 됩니까? 당시 시세로. 이게 이제 도둑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그 문제는 애초부터 이 블록체인 자체의 구조는 보안이 완벽한 거래소 구조는 이 거래 과정에 이 보안의 어떤 블록체인하고 이 보안성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고 네. 둘째로는 모두에도 우리 그 앵커에게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상장 과정에서 뭔가 또 지나친 이 시세 같은 어떤 급등락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시점에 또 나오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농축되게 좀 빨리 네. 뭔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하자 이런 몇 가지 강화된 부분하고 그리고 특히 이 방금 강화가 뭐가 됐냐 얘기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보안에 대해서 월등히 강화된 부분이 하나 나왔고 그 예를 들면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콜드 월렛, 핫 월렛 합니다만은 인터넷상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체를 그래서 보관할 때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구조에 보관하는 비율을 약 한 70% 이상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하게 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강제적인 어떤 규제 사항으로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받았고 둘째는 보안성 어떤 체크에서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 은행권에서 체크받는 것보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긴 어떤 큰 폭으로 등락이 거듭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 어떤 해킹의 가능성이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정의 보안 강화 규정을 두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지금 채팅방에 거래소 관련된 또 자율규제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모 님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해킹 사고와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고유 재산과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되는 게 있지만 각 거래소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구매한 코인, 토큰 수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우리 변호사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구체적일 것 같네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이제 우선 해킹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저도 자율규제안 살펴봤습니다만 뭐 보안도 강화하고 정보 보호 장치도 이제 두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율규제안에 투자자 보호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래소 해킹이라든가 뭐 네. 서버 다운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현행의 이용 약관을 보면 해킹이나 서버 다운일 때 거래소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요. 오히려 조금 면책을 부과하는 그런 약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이번 자율규제안 발표를 통해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거래소 이용 약관에 거래소 해킹이나 이제 서버 다운이 발생했을 때 뭐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으로 인해서 고객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뭐 보험이라든가 공제 준비하거나 준비금 적립해야 되는 거죠.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해킹으로 인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거래소도 결국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개섭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해킹이나 손해배상이 그 서버 다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그 부분에 이제 부연을 하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거래법이란 어떤 이 기존 법에 네. 이 암호화폐의 어떤 성격도 규정하고 여기에 등록 절차라든 이런 규정을 두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 조금 세심한 구조로 기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는 방금 얘기처럼 법적 근거가 지금 의 입법 구조 속에서 이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아직 그 일부는 이 사법적 어떤 쟁송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와 이것도 하나의 거래의 어떤 구조 속에서 약관이라는 구조를 이제 보면 이 부분 속에 어떠한 피해가 어떻게 났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는데 네. 조금 유사한 이 서비스 구조가 없기 때문에 금융이나 아니면 또 이 통신이라든지 약관 중심으로 굉장히 엄격한 이용자 보호를 규정한 경우를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끊임없이 이게 이제 사법적 구제 절차까지 가는 많은 결국 서비스업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적어도 표준 약관을 만들자. 일단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이 규정을 적어도 전 거래소가 네. 획일되게 어느 정도 지킬 부분은 지키고 또 거래소마다 특색이 있는 거는 표준 약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거는 용인을 해서 그보다 낮게 정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표준 약관을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표준 약관은 이번에 발표를 못했어요. 그 다음 기회에 우리 발표를 하게 될 거고 또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자율 규제를 하고 아무리 규제 환경을 잘 만들어도 결국 이용자는 이 어떤 상황에서든 불만이 나올 수 있게 마련이고 또 거래하는 거래소 간에도 이 경쟁 상태에서든 공정한 룰을 지키지만은 상호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저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분쟁이라는 거는 사법적 절차까지 가면 이게 너무나 비용이 크게 들고 또 그쵸.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우리도 조정 절차를 두자. 그래서 제가 분쟁조정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자율규제안을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이 어느 정도 틀을 만들 준비가 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어떤 건가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에는 사법적, 준사법적 차는 행정부에서 합니다. 행정부와 다르게 협회란 차원에서 어떤 나름대로 자율적인 규약하에 이 정도의 톤으로 표준 적관도 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분쟁들은 최대한 이용자 편에 서서 이용자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비용을 적게 들고 시간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 이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용물 같은 경우에 등급이나 이런 경우에 자율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또 있고 공정위, 금융위 다 이런 자율 조정 구조는 많이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고 하면서 가장 잘된 분쟁 조정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노무현란원님께서 그 자율 규제안이 한국 시장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전 세계 시장을 고려한 규제로 맞춰져 있나요? 하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보니까 생각난 게 이 자율 규제안에 대한 이 심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은 나오면 당연히 제 답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자율 규제안으로 제가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담긴 내용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마 이러한 자율 규제의 패턴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거래소의 어떤 이 경쟁 구조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어떤 측면에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부분이 하나의 산업 형태에서 정부적인 형태의 규제의 어떤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자율 규제를 처음으로 성공해낸 모델. 그렇게 되면 우리가 테스트베드로서의 ICT 환경 이후에 하나의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세계 최초의 검증된 거래 질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의욕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팅방에 또 송하진 님이 자율규제라는 게 거래소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근데요, 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퇴출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소들한테 유리하게끔 만든 이 자율규제안인가요? 제가 조금 말을 명쾌하게 못해 그런 질문이 네. 자꾸 그거 제가 답변해야 될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점점 어려운 너무 많이 지금 질문으로 가네. 핫하고 궁금해하시니까 둘로 나눠서 네. 보면 분명히 이 어떤 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명명백백히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참여한 우리 자율규제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협회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떤 사심을 가질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정부나 어떤 법률 회사나 아니면 기타 여러 경력에서 적어도 사심 없는 분들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사심 없이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편을 들어야 될 굳이 이유가 없고 그쵸. 국민 편을 들고 정말 이 부분에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이용자 편에 서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빗썸의 싱가포르 거래소가 자체 암호화폐 빗썸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중국 거래소 후오비, 바이낸스, 쿠코인 정도가 이 자체 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자율 규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 해외 거래 업소가 국내에 들어온단 말이죠. 네, 뭐 그렇게 들어오는데 되는 거 그걸 아닌가요? 저희들 생각은 우리 협회의 어떤 구조서에서 굳이 뭐 국내 회사, 해외 회사 이런 바운드를 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거래를 하는 입장에는 설득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유치도 해서 최대한 이 자율규제 범위 내에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글로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한국, 코리아 이렇게 이름이 돼가는 형태로 글로벌 무대로 만들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새로 상장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꼭 급등락이 정말 심하던데 이 코인의 상장 여부는 혹시 이 거래소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스캠성 코인에 대한 이 상장 문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자율규제안에 이제 담긴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뒤로 밀어놨는데 네. 상장 그 절차위원회라는 게 지금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자율규제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심사, 상장 절차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이제 뭐 공시기관이라는 일부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IPO하고는 다르게 약간 그 거래소마다 BM 모델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상장하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로 공시를 하느냐 여부는 거래소별로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이 거래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이용자 편에서 공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특히 적어도 기존 코인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한 개 이상 반드시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의 가격에 대해서 깜깜이라 가지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이해는 방지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율규제안이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신도 쉽지 모른다고 않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그래서 얘기 드린 게 청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과거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하면 향락이랄까 그런 우리의 어떤 기술을 아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가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이상으로 잘 정착이 돼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 이용자들이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에서 발전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 상당히 좋은 규제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한계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규제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뭐 긍정적인 자정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당장 이런 규제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거래 위축은 어느 정도 동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 오히려 시장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뭐 상장 관련해서 본다면 각 코인 상장은 각 거래소와 이제 발행한 주체들 간의 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상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관련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뭐 공시되고 뭐 어느 정도 알려지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 상장 시기가 다르다는 점, 절차가 상이하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보 미대칭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율규제안의 한계가 조금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좀 그 뒤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너무 현란함님께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자율규제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이 자율규제안의 한계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저도 이제 채팅창에 맞습니다만 오세경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궁금한 것은 과연 자율규제안이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자율규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자율규제라는 게 사실 강제력이 없는 자율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 조정 행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율규제 안에도 암호화폐 취급업자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시세 조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적정한 것이 생각이 되지만 자율규제안의 특성상 예를 들면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는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나 그 임직원에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자율규제안이어서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 과연 어떠한 그 제재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다소 그 강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협회의 자율규제는 회원사만 대상으로 할 뿐이고 그나마도 좀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율규제는 별도로 입법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긴 하고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 자율규제안의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서 일정한 강제력을 부과하고자 하는 거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은행들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부하고 당연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기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과 정부가 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자율규제 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틀이 생기면 또 입법에도 반영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용자가 뭔가의 기준을 믿고 뭔가의 자율규제의 틀 안에 내가 보호되고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해 가면서 이 부분이 상호, 이용자, 또 거래소, 또 정부, 또 협회 모두가 공익의 어떤 틀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방 보니까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율규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법적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올레이션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위약을 발생하고 하지는 않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판단할 부분이 있고 또 가장 그 전향적이고 가장 희망적인 거는 지금 국내 거래소의 상당 부분이 이 자율규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스스로 합의를 하고 이 부분에 합의의 기준에서 이번에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합의한 틀은 내가 필요해서 들어왔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상호작용 속에서 심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매우 입법 과정까지 법적 근거라는 건 회초를 때려가지고 말 안 들으면 과징도 하고 이런 거기까지 안 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틀 속에서 되면 제일 좋고 또 정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기능 속에서 또 그러한 해초리가 대질 필요도 있겠죠. 네, 덧붙이실 말씀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실효성 문제고요. 실효성 문제 말고도 일정한 이제 한계들이 언급되는데 우선 이제 코인 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코인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백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진들의 몇몇만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거래소별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 상장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제 상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 코인이 상장되는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인 상장에 대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입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코인 평가와 관련해서 자칫하다가는 이제 특혜 시비 같은 게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같은 평가 정보를 결국에는 거래소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 평가 관련된 사항은 이른 상장 기준 내지 상장 폐지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장 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생길 우려가 있고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협회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한층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제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래소 회원사는 대표자 한 명만 참석하게 해놓고 학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 재무, 법률 전문가 분들을 참여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네.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게 방금 얘기된 것 중에서 이번 자율규제안에 담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정 지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상장절차위원회를 하나의 업무하고 그 상장절차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적어도
기존 토큰 같은 경우에 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서를 반드시 공개하고 네. 거기에 대한 뭐 평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거기까지는 협회가 할 수가 있는 체제를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어요. 거기에 두 번째는 적어도 이용자가 그게 거래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어느 순간에 적어도 지금 10시에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한다 그러면 10시 전에 네. 어느 순간에든지 세계에서 한 개 정도에 나와 있는 기존 코인이니까 나와 있는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뭐 100원짜리 거래되고 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 전혀 모르니까 이게 뭐 네. 100만 원도 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우는 적어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는 명확히 해서 그 범위 외에는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세계 거래소가 어떻게 하는지 또 이용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며 범위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이 자율 규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는 언론에 많이 공개돼 있죠, 그동안. 그동안 제가 네. 얘기한 것보다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됐죠. 많이 얘기가 돼서 그렇죠. 일단 언론을 적어도 우리 투자자들은 다 전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시장이 빨리 형성되면서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정부 공무원을 해봤지만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긍정적인 면으로 완벽히 평가하기도 뭐 좀 어렵고 또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구조 속에서 이미 이제 차는 떠나서 이 어떤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그쵸. 너무 빨리 규제안을 만드는 게 답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또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서 그렇더라도 정부가 뭔가 단일 안으로 정부 입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제 소신입니다. 제 네. 생각입니다. 정부와 또 사법계 움직임이 네.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입장을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네. 같고요. 뭐 예컨대 ICO 관련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에 이제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뭐 ICO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금지할 만한 그 법적 근거가 마땅하진 않습니다. 물론 ICO의 세부적인 구조라든가 절차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뭐 현행 법령이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ICO 그 자체를 뭐 규율하거나 금지하거나 하는 법령 자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제 그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회의원들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제 생각에는 아마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법제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투자자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점은 신규 계좌 발급이 지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율 규제안이 여기에 좀 물꼬를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율 규제가 하나의 목표하는 것도 이 시장의 이 자율 질서에 의해서 정화된 구조 속에서 담보된 상태에서 이 시장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 규제의 어떤 난의 실효성에 따라서 이 방금 얘기한 그러한 가상 계좌 어떤 취급하는 부분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노력. 그리고 또 일명 벌집 계좌라고 하죠. 이렇게 또 운영되는 거래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벌집 계좌는 어떻게 보면 뭐 언론이 붙인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은 의미고 일단은 법인이라고 하는 기존 이 금융기관의 틀 속에서 이 자금이 들어와 그 자금의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법에도 뭐 일단은 그게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벌집이란 이름은 이용하는 입장에선 분들한테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금지되기 전에는 뭐 일단은 통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명 벌집 계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신규 이제 가상계좌 발급은 가상계좌뿐만 아니고 계좌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규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은행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아까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운영되는 가입된 회원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계좌 자체는 몇 개가 안 되더라.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벌집 계좌 운영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현재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자유규제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결국 은행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건전화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 계좌에 발급 좀 쉽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지금 자유규제 내용을 보면 그 자기 자본 요건이 있는데 2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군소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금 진입 규제가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금 얘기한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기준을 높였다. 이 자율규제의 어떤 구조를 굉장히 강화했다는 범위에 방금 얘기한 자본구조도 조금 들어있다는 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요, 김정모 님이 투자자가 구매한 수만큼 거래소에서 그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태초이 님도 전 개인적으로 빨리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식에서 HTS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구조를 대비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다만 최근에 이 거래소에 대한 하나의 있는 규정 속에서 조금 강화된 엄격한 잣대 하나가 회계 기준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에 아마 자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규모가 아마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이 거래하는 곳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안 하고 있나, 이 부분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그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 징후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보고서 이런 구조 속에서 그에 대한 준거하는 감독기관에서 틀린 체크를 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최대한 방지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안정성 검사에서 코인 리뷰는 빠져 있지 않나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코인 리뷰요. 코인 리뷰. 네. 코인에 대한 어떤 자료와 이런 것들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백서 얘기인가요? 허위로 작성해서 혹시 뭐 그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그건 아까 부분들을. 얘기했지만은 백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안 했다는 사실 엄밀한 의미의 백서에 대해서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렇더라도 백서를 이제 공개하게 되면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전문기관들이 백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용역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어디에 뭐 자율규제에 어떤 넣어서 하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예측하시나요? 암호화폐의 어떤 미래를 말입니까? 아, 네네. 암호화폐는 지금 이 하나의 그 구조상에서 암호화폐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핫한 이슈가 됐고, 이게 10년 만에 5년 만에 처음도 얘기했듯이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의 발달된 속도에 비하면 빛의 속도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진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어느 정도로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가질 거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정체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체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지속적인 가능성을 만드냐,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놀랍게도 일본을 앞섰고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를 만들면서 PC 시대 인터넷을 우리가 선도를 했고, 그 부분에서 넥슨이도 많은 게임을 선도를 했고, 우리 부분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혁신 구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동안 융합과 이런 트렌드 속에서 규제에 막혔었거든요. 이 규제에 막힌 부분을 우리가 잘 반성을 하면서 이번 블록체인이라고 새로운 기술 구조에 이 부분을 잘 대입해서 규제를 풀고 전향적으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면서 이해를 공유한, 특히 자율규제 속에서 모두가 조금 동의하는 구조를 오래 가져가면 저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세계가 가지는 보틀넥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국형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 속에서 우리 한국형 크러스트도 만들고,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즘 벌대륙이라는 한 말을 전하진 위원장이나 우리 위 회장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블록체인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대륙에서 한국이 깃발을 꽂고 그 부분에 세계 최강자가 되자 하는 이 하나의 비전이 저는 이루어지려면 결국 세계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진우는
우리 네. 한국이 상당히 결정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되고 그 속에 우리의 청년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국내의 성장 동력도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의 한국적인 어떤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저는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이범미 님이 정부 규제도 자꾸 외국 규제를 보고할 거가 아니라 국내에 자체적으로 자주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의 어떤 규제안을 따라하는 게 아닌 우리만의 어떤 규제안과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네. 또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규제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다만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야기하셨지만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게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공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국제 흐름에 맞춰서 가든 국내 법안을 만들든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기에 이 규제나 그 제도권을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이라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CO를 빙자한 각종 사기나 유사신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되는데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뭐 전면 금지하겠다 아니면 거래를 뭐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그 계략적인 방침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빠르게 어떤 식으로 법 제도화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하고 그다음 거래 같은 개별 간의 거래도 어떻게 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CO 같은 경우도 전면적 금지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는 그런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율 규제안도 나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 규제라는 건 결국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우리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자. 이를 통해서 산업을 한번 건전화시켜 보자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상장, 뭐 코인,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못해도 지금 법안들이 올라왔으니까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또 토론이 되고 국회 통과하려면 네. 아무래도 몇 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율 규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또 베스트 질문들을 올려주신 리플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송하진님과 너무 현란한 님입니다. 두 분은요,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이제 끝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원장님. 처음에 눈치 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구조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이 부분이 채굴이 돼서 이 거래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삼박자가 있습니다. 이 삼박자는 결국 거래소라는 형태가 주식시장처럼 획일화되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퍼블릭과 프라이빗가 상존하면서 많은 응용 분야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와 진흥이 반드시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낸 생태계 조성의 모든 목적이 갖춰지면서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서로 이런 자율 규제의 틀 속에서 내 가게 앞에 내 이해관계 속에서 눈을 내가 빨리 치우고 네. 그 치우는 부분이 넘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정부나 또 더욱이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가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 상호 보안 관계에서 완벽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서로가 노력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자율규제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좀 건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법 제한 논의도 좀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라는 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라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 높이는 그러한 정책들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자율규자연을 가지고 토크를 벌여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봬요.